외국인 투자자가 올해 한국 증시에서 32조 원을 빼간 그 자리를 국민 6천억 원이 단 몇 시간 만에 메꾸기 시작한 이 그림,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지난 5월 22일 대부분의 언론은 코스닥 5% 급등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8% 가까이 폭등했고, 이번엔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의 매수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터졌으니까요.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코스닥 150 선물이 6.12% 오르면서 오전 9시 33분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들어 8번째였습니다. 종가는 1,161로 마감했고요. 그런데 이 헤드라인 자체가 그날 일어난 진짜 사건을 정확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날 진짜로 터진 건 코스닥 지수가 아닙니다. 왜 하필 30조였을까요? 그리고 왜 정부가 손실의 20%까지 먼저 떠안는 그 정도 파격적인 조건을 단펀드를 내놨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 안에 지금 한국 자본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표면, 동기, 결과 이 세 층을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펀드가 아니라 자본 주권 선언입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끝까지 보시면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프레임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스닥 반등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 자본이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정부 차원의 답입니다. 한국경제, 매일경제 같은 보수경제지의 최근 헤드라인을 한번 보세요. 외국인 12일 연속 매도를 위기 신호로 다루는 보도가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외국인이 빠진 그 자리를 누가 사들이고 있는지 그 분석은 어디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같은 매체들이 외국인 매도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에는 침묵하는 걸까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절반의 답입니다. 같은 매체들이 개미가 외국인한테 털린다는 표현은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써왔으면서 막상 개미가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지금은 그 프레임을 갑자기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대칭부터 머릿속에 새겨두십시오. 오늘 세 가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표면, 5월 22일에 정확히 무엇이 터졌는지. 둘째, 동기, 왜 이 정부가 이걸 지금 이 방식으로 했는지. 셋째, 결과, 이 한 번의 사건이 한국 산업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수경제지 어디서도 묻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층, 표면입니다. 5월 22일 그날 한국거래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19로 시작해서 단숨에 150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는 161, 전일 대비 4.99% 상승입니다. 오전 9시 33분 6초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매수 사이드카만 8번째, 매도까지 합치면 11번째였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이 10% 넘게 올랐고 같은 2차 전지 계열의 에코프로가 14% 넘게 뛰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4% 가까이 올랐고 코롱 티슈진도 10%대 상승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정규장에서 처음으로 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하나, 그동안 코스피에서 12일 연속 매도했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6일 연속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 마지막 데이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뒤에서 다시 짚어드릴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날 KB국민은행을 비롯한 5대 시중은행 창구에 배정됐던 국민성장펀드 물량 2,200억 원이 영업 시작 몇 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온라인 채널은 아침 시작하자마자 마비됐고 가입을 못한 분들이 직접 지점으로 달려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정책펀드에 이런 오픈런이 벌어진 건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서 흔치 않은 장면입니다. 이게 그날 시장이 받은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이제 그날 시장을 움직인 펀드 자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5년에 걸쳐 총 150조 원을 공급하는 정책 펀드입니다. 올해 배정된 금액이 30조 원이고요. 이 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국민 모집액 6천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합쳐 총 7,200억 원 규모입니다. 판매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 선착순이었습니다. 투자 대상은 12개 첨단 전략 산업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컨텐츠, 핵심 광물. 이 12개 명단 잘 보셔야 합니다. 뒤에서 다시 짚을 거니까요. 펀드 운용 규칙도 흥미롭습니다. 자펀드 결성 금액의 60% 이상은 이 12개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사의 신규 자금으로 공급돼야 하고요. 반대로 코스피 대형주에는 최대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코스피 대형주가 아니라 코스닥과 비상장 기술 기업으로 돈이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30조 원 중 30% 이상이라면 최소 9조 원이 비상장과 코스닥 기술 기업으로 직접 흘러가는 거예요. 코스닥 시가총액 대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 혜택은 더 파격적입니다. 소득공제가 최대 40%,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배당 소득에는 9.9% 분리과세 일반 세율 15.4%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깎이는 거고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합산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정부가 손실의 20%를 먼저 흡수합니다. 1,200억 원의 재정이 이 손실 보전에 투입되고요. 다만 5년간 환매가 안 되는 폐쇄형이고 위험 등급은 1등급,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분명히 이상합니다. 정부가 손실 20%를 먼저 떠안는다는 이 조건, 평범한 정책 펀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뉴딜 펀드가 비슷한 구조였습니다만 그때는 손실보전 21.5%의 만기 4년 펀드 규모도 비교가 안 됐어요. 150조 펀드에 이 정도 안전장치를 단다는 건 정부가 보고 있는 위협이 보통 위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본 위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보시려면 다음 층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경기 부양이죠. 미래 산업 육성이고요. 이게 보수 경제지가 보도한 그대로의 프레임이죠. 그런데 이 프레임에는 결정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단순 경기 부양이라면 왜 하필 이 12개 산업이었을까요? 한번 다시 보세요. 반도체, 2차 전지, AI, 방산, 핵심 광물, 미래차, 수소, 바이오, 이 명단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건 산업 정책 명단이 아닙니다. 이건 경제안보 품목 명단이. 미국이 자국 칩스법으로 묶고, 중국이 히토리와 갈륨 수출 통제로 묶고, 일본이 EUV 노광 장비와 핵심 소재로 묶는 바로 그 품목들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25% 품목 관세를 검토하는 대상에 들어가는 것도 이 명단과 정확하게 겹칩니다.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일치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 펀드는 한국 경제가 외부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정확한 지점들을 골라낸 겁니다. 12개 산업이 12개 외부 압력점에 정밀하게 대응하는 구조죠. 정부가 손실 20%까지 떠안기로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 산업 육성이 아니라 외부에서 죄어오는 압력에 한국 자본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펀드가 아니라 자본 주권 문제냐? 다음 층에서 그 구조 전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층, 동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왜 이걸 지금 이런 설계로 내놨는지를 풀어보겠습니다. 답은 5가지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압력은 자본 유출 위기입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에서 빼간 돈이 32조 원입니다. 32조. 그동안 한국 증시에 큰손 역할을 해온 외국 자본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이 빠진 자리를 누군가 메꿔주지 않으면 한국 증시는 구조적으로 무너집니다. 정부가 먼저 자금을 부어야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압력은 지난 3년의 흔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RD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깎였습니다. 코스닥 기술 기업들은 자금줄이 마르면서 시설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고 핵심 인력도 따라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을 때 받은 게 비어있는 산업 자본 풀이었어요. 지금 30조를 부어도 그동안 손실을 메우는 것이지 새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력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충격을 견디려면 단기 운영 자금이 아니라 5년, 10년을 버틸 장기 산업 자본이 필요해요. 국민 성장 펀드가 5년 폐쇄형으로 설계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 자금을 만들어두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번째는 중국발 덤핑입니다.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철강 중국 정부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저가 물량이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협력사들이 이걸 견디려면 정확히 코스닥과 비상장 기술기업의 신규 자본이 들어가야 합니다. 펀드 설계에서 30% 이상을 비상장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 규정, 바로 이 지점을 노린 겁니다. 거대 기업이 아니라 공급망 가장 약한 고리부터 떠받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압력, 이게 어쩌면 가장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가계자산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은 30% 안팎, 일본도 40%인데 한국은 80%예요. 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본이 30년 동안 부동산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 자본이 풀려나서 산업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외국 자본이 빠진 자리를 메꿀 국내 자본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소득공제 40%, 분리과세 9.9%, 손실보전 20%, 이 모든 게 결국 한 가지를 노리고 있어요. 부동산에 묶인 가계자본을 산업으로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 번의 펀드가 아니라 30년 묵은 자본 흐름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펀드가 실패한다면 가장 이득 보는 게 누구일까요? 한국 자본이 자체 펀딩에 실패하고 계속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그 그림에서 누가 가장 편안할까요? 외국 자본은 외국 자본대로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요. 일본 반도체 부활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자본이 약할수록 일본 라인업이 들어설 공간이 넓어집니다.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도 한국 기술 기업이 자생력을 키우는 것보다 자기들 생태계 안으로 흡수되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외국 자본 흐름을 끊임없이 위협 신호로 보도해온 매체들이 있죠. 그 매체들의 논조가 결과적으로 누구의 이익과 정렬되어 있는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매체들이 같은 시점에 비슷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면 이건 이미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자금 동원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자본은 외국인 매수와 매도에 일희일비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 경제 일면이 외국인 며칠 연속 순매수를 헤드라인으로 뽑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인식 자체가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책으로 나온 겁니다. 1,400조 원에 달하는 연기금의 해외 투자 평가 항목을 17년 만에 빼버린 것도, 코스닥 의무 편입 비율을 신설한 것도,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도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을 한국 산업으로 돌려놓겠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일본의 통산성, 그리고 1970년대 박정희 시대 한국의 산업화 자본 동원이 비슷한 구조였어요. 국가가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자본을 집중시키고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키웠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때는 자본이 재벌 가문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 그 과실을 국민이 나눠 갖는 구조, 산업 자본주의의 한국식 진화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림이에요. 1970년대 모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동원이었다면 2022년 모델은 정부와 국민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동원입니다. 그 차이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정규군이 무너졌을 때 의병이 일어났던 그 시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외국 자본이 빠지고 있는 지금 6천억 원이 단 몇 시간 만에 완판된 그 그림 어딘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을 막아낸 것도 단일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약한 동맹 두 곳이 합쳐서 막았죠. 30조 정부 자금의 400조 연기금이 붙고 거기에
6천억 국민 자금이 합류하는 이 그림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단일 주체가 아니라 동맹 구조예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진 자리를 한국 자본이 메꾸는 것, 이게 자본 주권입니다. 그리고 자본 주권 없이는 산업 주권도 기술 주권도 결국엔 외교 주권도 없습니다. 이 한 줄이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과입니다. 이 펀드 하나만 보시면 그림이 안 보입니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정책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기획예산처가 1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7개 연기금의 평가 벤치마크가 바뀝니다. 기존엔 코스피 100%였던 게 코스피 95%에 코스닥 155%로 변경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기금이 코스닥의 일정 비중을 안 사면 평가에서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1,400조 운용 자금 중 약 2%만 움직여도 28조 원의 신규 수급이 코스닥에 생긴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투자 평가 항목이 빠졌습니다. 한국연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은 2009년 7.7%에서 2024년 43.6%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다시 국내로 돌리겠다는 정책적 신호예요. 그리고 7월 코스닥 30주년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인 승강제, 프리미엄, 스탠더드, 관리군 3개 리그로 코스닥을 재편하는 안입니다. 10월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상위 100개 기업을 프리미엄 시장으로 별도 묶고 좀비 기업은 상장 폐지로 솎아내는 구조죠.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25년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의 67.3%가 코스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정거래 통보 건수도 코스피보다 8배가 많습니다. 코스닥이 신뢰하지 못할 시장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않고서는 아무리 자금을 부어도 기관 자금은 들어오지 않거든요. 승강제는 그 꼬리표를 떼기 위한 정밀한 외과 수술입니다. 비교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대만이 TSMC를 키워낸 과정에서 결정적이었던 게 정부 자금과 노동기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자금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모인 구조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외국 자본이 아시아 외환위기로 빠져나가던 그 시점에 대만 자체 자본이 TSMC를 떠받쳤어요. 지금 한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정확히 그 시점에 대만과 닮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비가 혼자 외쳐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관우와 장비 그리고 제갈량이 붙어서 작전을 짜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주권을 외쳐도 부처와 연기금과 국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5월 22일에 보인 그림이 의미가 큰 건 처음으로 세 주체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일부 매체들이 정부의 자산시장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같은 매체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개입에는 어떤 톤이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자본을 산업으로 돌리는 정책에는 개입이라고 부르고 자본을 부동산에 가두는 정책에는 활성화라고 불렀던 그 비대칭이 구조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 이 매체들은 뭐라고 보도할까요? 그 답은 멀지 않아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외국인이 돌아온 그날 헤드라인이 어떻게 뽑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 한 줄에 한국 경제 보도의 본질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데 집중하느라 경제 구조 개혁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외국 자본은 빠지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은 자금줄이 마르고 있었어요. 정치적 안정을 회복한 지금이 자본 구조를 다시 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창입니다. 그 창이 얼마나 열려 있을지는 보수 야당이 다음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 그리고 그 후 어떤 매체들이 어떤 프레임을 다시 꺼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고 계신 시청자라면 지금 펀드 청약 한 건이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외국인이 32조 원을 빼간 자리를 국민 6천억 원이 받아치기 시작한 그 그림,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보신 분이라면 답은 분명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외국 자본 흐름에 따라 한국 증시 운명이 결정되는 걸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좋다, 팔면 위험하다. 이 단순한 도식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5월 22일은 그 도식이 처음으로 흔들린 날입니다. 자본이 외국 자본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부와 국민이 함께 증명하기 시작한 첫날이에요. 다만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는 다음 정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본 주권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살아있는 한 이 구조는 언제든지 되돌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정치적 의지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외국 자본이 32조 원을 빼간 자리를 우리가 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메꾼 그 자리를 다음 정권이 다시 비워둘 수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질문이 사실은 첫 번째 질문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답은 오늘 영상에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할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끝까지 추적하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을 남겨주시면 다음 분석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